모텔 간판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다. 조수석에는 내 아내가 아닌 내 15년 친구 박태호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믿었던 두 사람이 가장 더럽게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발각으로 끝나지 않았다. 3년 뒤 나는 그 배신자의 전초와 함께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했다. 누군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낯선 타인이 아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날을 들이댄다. 나는 평생의 친구라 믿었던 남자와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여자가 함께 나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15년의 우정과 7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남는 건 폐허뿐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기묘하게도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만든다. 절망 끝에서 만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 그녀는 바로 배신자의 전초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둘은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피해자였고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의 기록이 아니다. 진짜 사이다 같은 반전은 훨씬 뒤에 찾아온다. 한때 나를 무너뜨렸던 그 남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은 거꾸로 뒤집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연 그 끝은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건 누구였고 진짜 복수를 완성한 건 누구였을까?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서진우, 40을 넘긴 평범한 가장이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건설 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얼굴,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반복되는 메뉴, 퇴근 후 무겁게 들어선 현관 앞에서 느껴지는 피로까지 그 모든 것이 그저 흔한 중년 남자의 삶이었다. 집에 들어서면 숟가락 몇 개 놓인 밥상에 둘러앉고 주말에는 묵묵히 빨래를 널며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한숨 돌리는 것.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고 안정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순간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두 사람이었다. 나와 15년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 박태호, 그리고 내 아내 서연. 그 둘에게서 시작되었다. 태호는 나보다 1살 많았지만 그 차이를 내세운 적은 없었다. 고졸 출신으로 회사에 먼저 들어와 있었고 나는 뒤늦게 입사한 대졸자였다. 직장에서만큼은 선배였지만 술자리에서는 허물없이 내 어깨를 치며 웃었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다. 세월이 쌓이며 그와의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는 형제 같았다. 서연도 태호를 형님처럼 대했다. 태호의 아내 유정씨와도 가까워 우리는 넷이 함께 여행도 가고 모임도 자주 했다. 내겐 소중한 우정의 증거 같았고 의심이라는 단어는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서연은 내 첫사랑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였고 결혼 7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다정한 부부였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지켰고 사교적 성격 덕에 모임에서도 늘 환한 미소로 중심에 섰다. 나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녀가 태호와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무심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허점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태호는 2년 전 외도로 이혼했다. 술에 취해 흐느끼며 내 앞에서 진우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유정이한테 너무 미안해. 라고 고개를 떨구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마음 깊이 그를 위로했고 서연 또한 옆에서 함께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무렵부터 서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도 사회생활 좀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서연은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선뜻 동의했다. 오랜 세월 내 곁을 지킨 그녀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태호가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력서 내가 봐줄게. 면접 준비도 도와줄 수 있어.
그는 예전처럼 허물없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세세히 챙겨주는 조력자처럼 굴었다. 나는 고마운 반, 묘한 불편한 반으로 지켜보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이 어떤 전조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마웠다. 친구가 아내의 취업 준비까지 도와준다니 세상에 이런 의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태호 형, 고마워. 나중에 술 한 잔 내가 살게. 그렇게 웃으며 말했을 때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여보, 태호 오빠가 요즘 혼자 지내서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거야. 별일 아니야. 그 순간에도 나는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웃음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보지 못했고 형제라 부르던 친구의 시선 속에 숨어있던 욕망을 읽지 못했다. 그저 그래, 형이 요즘 많이 외로울 테니까 라며 태호의 이름을 가볍게 받아쳤다. 그 한마디가 훗날 내 가슴을 도려낼 칼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뒤 우연한 접촉사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 처리 때문에 필요한 자료라 생각했는데 화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 서연의 차가 낯선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서 있었고 간판의 불빛이 밤하늘에 선명히 번쩍였다. 나는 애써 합리화했다. 면접을 보러 갔을 수도 있지. 일 때문에 들른 걸 거야. 하지만 문제는 조수석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호였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화면을 멈추고 되돌려보고 다시 재생하며 스스로를 부정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수십 번을 반복해도 그 얼굴은 분명히 태호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15년 지기 친구와 7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공간 앞에 나란히 앉아있다는 사실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악몽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레 서연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서연은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응, 태호 오빠랑 이력서 상담했어. 카페에서 오래 있었어. 나는 웃음조차 나지 않았다. 오피스텔 간판이 뚜렷이 찍혀 있는데 어찌 카페라 우길 수 있는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은 분노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수십 번 뒤척이며 블랙박스 속 화면을 떠올렸다. 다음날부터 나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예민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면을 유난히 가렸으며 전화가 오면 굳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받았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에 공을 들였고 늘 입던 편한 옷 대신 정성스레 고른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농담처럼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면접 준비 중이잖아. 단정하게 입어야지.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낯선 불안이 스며 있었고 나는 그 표정이 결코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고 발신자는 태호 오빠였다. 손이 떨려 화면을 열어보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기다릴게. 라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얼어붙었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대화였다. 진우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일은 우리만 아는 거야. 당분간 조심하자.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순간 현실이 무너져 내렸다. 15년을 함께한 친구와 7년을 함께한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다. 분노에 휘둘리기보단 확실한 증거를 쥐고 끝장을 보고 싶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뼛속까지 내려앉았다. 며칠 뒤 서연이 무심한 듯 말했다. 오늘 태호 오빠랑 면접 준비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와. 그러나 속으론 이미 치밀한 계획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는 몰래 뒤를 밟았다. 가슴은 미친 듯 뛰었고 한편으로는 내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짙어져 갔다. 서연은 시내 중심가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푸른 간판 불빛이 차갑게 번쩍이며
내 눈앞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듯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연인처럼 간판 불빛 아래서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그리고 서슴없이 건물 안으로 나란히 사라졌다. 그 순간 15년의 신뢰와 7년의 결혼 생활이 동시에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1시간 가까이 건물 앞을 떠나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심장은 얼어붙은 듯 느리게 뛰었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나는 그 앞을 막아섰다. 형 서연아, 이게 도대체 뭐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떨림이었다. 서연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새파랗게 질렸다. 태호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진우야, 이건 진짜 아니잖아.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목구멍을 지시겨 토해냈다. 15년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진우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했지만 그 눈빛엔 죄책감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서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 했지만 그 눈물은 진심 없는 얕은 연기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지막으로 서연과 마주 앉았다. 언제부터였어? 2달 전부터. 태호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니야. 나도 마음이 있었어. 내 귀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이었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참혹한 밤이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웅크려 느꼈지만 그 소리는 이미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조차 감지 못한 채 어둠을 삼켰다. 아침이 밝자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호 오빠랑은 끝낼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냉정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특히 15년 친구와 함께한 배신은 더더욱. 월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회사에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술렁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태호를 향한 차가운 칼날이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냐. 저런 놈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해? 나는 침묵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곧 세상의 심판이자 냉정한 정의처럼 들려왔다. 결국 태호는 사내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품위 손상과 직장 내 신뢰 붕괴라는 명목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것은 사실상 퇴출 선고와 다름없었다. 한때 내게 친형처럼 다가왔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고립된 그림자로 전락했고 누구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함께 웃던 동료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한편 서연은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진우야,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태호, 오빠 인생 망가져. 나도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서연아, 너희가 그 짓을 할 때 내 인생은 생각했어. 이제 와서 불쌍하다니 우습지 않니?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졌다. 배신자들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소송은 3달 만에 끝났다. 상간자 소송에서 내가 승소했고 법원은 태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 역시 서연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면서 내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정을 나서던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목을 조르던 지옥 같은 시간이 비로소 매듭지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소송까지는 할 필요 없었잖아. 우리 15년 친구였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15년 친구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됐지. 형이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이제 우린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전화를 끊는 순간 15년의 인연은 산산조각나 공허한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짐을 싸던 서연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내가 망쳤어.
나는 담담하게 응시하며 대답했다. 서연아, 이제 각자 길 가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녀는 울며 집을 나섰지만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이미 배신과 분노가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뒤였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깊은 우울 속에 가라앉았다. 회사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친구들의 위로도 버거울 뿐이었다.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5년 넘게 살아온 도시를 정리했다. 오피스텔 간판 불빛이 번쩍이던 거리, 배신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았다. 지방의 한적한 도시에 정착한 지도 벌써 2년.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작은 건설, 자재 도매 사업을 시작했고 규모는 작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다. 혼자의 삶에도 차츰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가게에서 자재를 정리하다 낯선 고객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 인테리어 자재 문의드렸던 이유정입니다. 순간 나는 얼어붙은 듯 놀랐다. 태호의 전처, 바로 그 이유정이었다. 2년 넘게 소식조차 없었던 그녀를 이런 곳에서 마주칠 줄이야. 유정 씨도 나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어머, 진우 씨.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묘하게 반가움이 스쳤다. 이쪽으로 이사 오셨군요. 네, 1년 전에 왔어요. 새 출발하려고요. 저도 2년 전부터 여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네요. 대화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사이 그녀는 이혼 후 미용 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내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듬듯 확인했다. 잠시 침묵하던 유정 씨가 망설이다가 물었다. 진우 씨,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 질문은 내 가슴을 후려 팠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둘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말문이 막혀 있다가 낮게 대답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불빛은 꺼졌으니까요. 유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용히 동의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여자와 아내를 잃은 남자, 그것도 같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자재 상담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그녀에게 나는 용기를 냈다. 유정 씨, 괜찮으시다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반갑기도 하고 같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외로웠거든요. 근처 카페로 향한 우리는 따뜻한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대화가 이어지며 긴장이 풀렸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이 있었다. 유정 씨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태호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똑같습니다. 5년 친구도 배신하는데 누굴 믿겠어요. 서연도 그렇고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더군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고 그 이해가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미용실 인테리어 자재를 주문하러 올 때마다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고 어느새 나는 그녀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개업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지친 그녀가 내게 털어놓았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혼자예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나는 인테리어 마무리, 간판 설치, 사소한 준비까지 손을 보탰다. 개업날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우 씨 덕분에 이렇게 멋진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별 말씀을요.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이웃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불쑥 눈물을 흘렸다.
태호와 이혼한 뒤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해 본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거든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유정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으니까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유정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진우 씨,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당신은 아내를 잃었고 저는 남편을 잃었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 참 아이러니해요. 유정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잔해 위에서 서 있었고 누구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진우 씨,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답게 행복하게 살아봐요. 조금씩 웃으면서 사람답게.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처투성이 두 사람이 과연 새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고개를 들어 조심스레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우리 둘 다 오래 알았으니까. 그럼요. 서두를 필요 없죠. 그냥 서로 기대며 가까워지면 돼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겹쳐졌다. 저녁을 함께 차려 먹고 주말이면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바람을 맞았다. 겉으로는 단순한 이웃 같아 보였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차올랐다. 유정 씨는 따뜻했다.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내가 지칠 때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태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버릴 수 있었을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우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물론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그냥 가족처럼요.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평온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다. 아침엔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일터로 향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나누는 삶. 그 단순하고 수박한 일상이 내겐 가장 큰 위로였다. 거짓과 배신 속에서 무너졌던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다. 평일 저녁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니 태호였다. 2년 만에 마주한 그는 살이 쭉 빠지고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다. 진우야, 정말 너 맞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반가움과 당혹이 뒤섞인 얼굴로 다가오던 그는 내 옆에 선유정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유정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시선은 우리 둘을 오가다 장바구니를 함께 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모든 걸 눈치챘다는 듯 경직되었다. 설마 지금 쟤랑 살고 있는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분노와 초조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유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게 당신이 알 일인가요? 우리는 이미 남이잖아요.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나는 속 깊이 처음으로 시원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이라고? 유정아, 우리 부부였잖아. 그런데 지금 내 친구랑 이러고 있어? 그의 말투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주변의 장바구니를 끌던 사람들까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 여기서 이러지 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태호는 씁쓸하게 비웃으며 내 쪽을 노려보았다. 친구? 너 지금 친구라고 했어. 내가 내 전처랑 이러고 있으면서 친구라니 우스운 소리 하지 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형이 먼저 제 아내와 바람피웠잖아요. 조년 친구라는 사람이 제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형이야말로 그때 이미 친구가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고 태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유정 씨도 한 걸음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고 난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태호는 순간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고
곧 얼굴을 붉히며 다시 소리쳤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유정아, 너 진짜 이러는 거야? 날 완전히 짓밟으려는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상간자 소송 판결문 사본과 내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형, 이거 받으세요. 그때 형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그리고 내가 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어요. 태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유정 씨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마트를 나섰다. 뒤에서 태호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일 때문에 많이 흔들리셨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상하게 후련해요.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정 씨도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태호한테 하고 싶었던 말 오늘 다 끝낸 기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태호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우리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태호가 그림자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할 얘기 없습니다. 형, 그냥 가세요. 그러나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제발 5분만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나는 차갑게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 진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유정이까지 데려가는 건 너무하잖아. 술에 절은 목소리는 한심하게 들렸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유정 씨는 형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은 형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운 순간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유정 씨 미용실 앞에 서성이고 밤이면 내 가게 앞을 기웃거렸다. 술에 취해 이름을 불러대며 이웃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유정 씨에게 직접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유정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진심이야. 그러나 그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잘라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기억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 말에 무너진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집을 떠돌며 낮에는 비틀거렸고 밤에는 우리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진우야, 15년 친구를 이렇게 버릴 거야? 유정아, 나와봐. 그 소라는 거의 매일 이어졌다. 술에 절어 붉어진 그의 얼굴, 흐트러진 셔츠, 땀과 술 냄새가 뒤섞인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 함께 웃던 기억은 사라지고 눈앞에 그는 단지 한심한 불청객일 뿐이었다. 결국 어느 밤 그는 우리 집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열어. 나랑 얘기 좀 하자. 이웃들이 불안해 떨며 창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했다. 순찰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고 경찰이 그를 제압했다. 그 순간에도 태호는 외쳤다. 진우야, 내가 날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러나 내 눈엔 이미 책임을 외부로 떠미는 불쌍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경찰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피해자분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처하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선처하지 마세요. 그는 저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전과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내쳐졌다. 그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술에 찌든 그의 소문만 동네에 떠돌았고 오랫동안 쌓아 올린 인간관계마저 허물어졌다. 한때 나보다 먼저 승승장구하던 친구는 이제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 그림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과 긴장이 걷히고 집 안에 고요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이었다. 유정 씨와 나는 서로를 더욱 믿게 되었고 상처 속에서 단단해졌다. 진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별 말씀을요.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너진 탑 위에 새 집을 짓는 듯한 안정감이 차올랐다.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서울의 상처와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다. 좁은 골목 끝, 소박한 집 한 채와 작은 가게 2개. 유정 씨는 미용실을 열었고 나는 철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새하얀 간판이 걸린 2 가게는 길모퉁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햇살이 비칠 때마다 작은 행복이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부부라 불렀다. 사장님 2분은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미 부부였으니까. 서로의 곁에서 숨쉬고 웃고 하루를 나누는 것이 그 어떤 증명보다 확실한 결혼의 형태였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평화였다. 아침이면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히 일했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늘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끝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 시기 나는 유정 씨와 더욱 단단해졌다.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작은 기쁨을 나누며 삶은 차분히 엮여갔다. 그리고 2년 뒤 우리는 언덕길 작은 공원에서 조용히 셀프 웨딩 촬영을 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햇살 아래 서 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였다. 진우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맞아요. 아픈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나는 씁쓸하면서도 담담히 웃었다. 그러네요. 아이러니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우리는 큰 욕심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아침이면 함께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작은 주방에서 따끈한 국을 끓이고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에 나란히 앉았다. 낮에는 각자의 가게로 향했다. 나는 철물점에서 못과 망치를 정리하고 유정 씨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서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었다. 그 소박한 일상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다. 사장님 2분은 참 보기 좋아요.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고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되어 주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쌓였다. 봄이면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여름이면 마을 축제에서 나란히 국수를 말아 팔았다.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한 산책로를 걸었고 겨울에는 장작불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계절마다 하루마다 작은 순간이 쌓여 삶이 되어갔다. 가끔 철물점에 오는 손님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가끔 옛날을 떠올렸다. 배신의 순간, 오피스텔 불빛 아래서 부서져 내리던 심장,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유정 씨에게 물었다. 우리 혹시라도 예전 일 때문에 다시 흔들릴까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우 씨, 그 상처는 우리가 이미 함께 이겨낸 과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믿기로 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게 아니었다. 물론 그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건 부차적인 것일 뿐, 내가 끝내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였다.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평온하게 숨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얻어낸 진정한 복수였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친구도, 직장도, 도시에서의 삶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더 중요한 걸 얻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와 같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서로의 삶을 적셔 새로운 씨앗이 되어준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유정씨, 이제 알겠어요. 인생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행복을 배우는 거라는 거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니까. 나는 안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 때로는 가장 진실한 행복이 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퇴근 후 마주 앉은 소박한 식탁,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걷는 좁은 골목길. 그것들이 모여 내 삶을 다시 세워주었다. 나는 오늘도 문을 닫으며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 결국 나는 살아남았고 행복해졌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위로이자 선언이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했다. 나와 유정 씨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복수했고 충분히 승리한 것이다. 그 시기 나는 유정 씨와 더욱 단단해졌다.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작은 기쁨을 나누며 삶은 차분히 엮여갔다. 그리고 2년 뒤 우리는 언덕길 작은 공원에서 조용히 셀프 웨딩 촬영을 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햇살 아래 서 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였다. 진우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맞아요. 아픈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나는 씁쓸하면서도 담담히 웃었다. 그러네요. 아이러니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우리는 큰 욕심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아침이면 함께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작은 주방에서 따끈한 국을 끓이고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에 나란히 앉았다. 낮에는 각자의 가게로 향했다. 나는 철물점에서 못과 망치를 정리하고 유정 씨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서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었다. 그 소박한 일상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다. 사장님 두 분은 참 보기 좋아요.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고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되어 주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쌓였다. 봄이면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여름이면 마을 축제에서 나란히 국수를 말아 팔았다.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한 산책로를 걸었고 겨울에는 장작불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계절마다 하루마다 작은 순간이 쌓여 삶이 되어갔다. 가끔 철물점에 오는 손님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가끔 옛날을 떠올렸다. 배신의 순간, 오피스텔 불빛 아래서 부서져 내리던 심장,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유정 씨에게 물었다. 우리 혹시라도 예전 일 때문에 다시 흔들릴까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우 씨, 그 상처는 우리가 이미 함께 이겨낸 과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믿기로 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게 아니었다. 물론 그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건 부차적인 것일 뿐 내가 끝내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였다.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평온하게 숨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얻어낸 진정한 복수였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친구도, 직장도, 도시에서의 삶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더 중요한 걸 얻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와 같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서로의 삶을 적셔 새로운 씨앗이 되어준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 때로는 가장 진실한 행복이 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퇴근 후 마주 앉은 소박한 식탁,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걷는 좁은 골목길. 그것들이 모여 내 삶을 다시 세워주었다. 나는 오늘도 문을 닫으며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 결국 나는 살아남았고 행복해졌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위로이자 선언이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했다. 나와 유정 씨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복수했고 충분히 승리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